이번 22회 방송은 여주라디오 사상 처음으로 2회에 걸쳐 녹음되고 편집되었습니다.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야, 이거 거의 공중파 수준이야. 네. 지금 시간이. 어이구. 빨리 해. 지금 몇 시인데. 따스하죠. 네. 자. 여주 라디오 2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 오늘 다룰 주제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지우고 와, 이런 에너지 소모를 하다니 정말. 지우고 다시 한다니까 어떨 때면 외압에 의해서 편집한 거 같아요. 외압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저희가 뭐 그런 외압 받는다고 뭐 저걸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부족하고 너무 또 우리끼리 막 떠든 것 같아서 내용을 막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정말 시간을 또 내갖고 다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오순절 평화의 마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사태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그거를 녹음하기 전에 사상 처음으로 한 2시간 가까이 토론을 했었고, 녹음도 거의 막 엄청나게 싸우면서 12시 넘어까지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우리는 파악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미진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또 다시 하자. 그래서 지금 다시 녹음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희 이렇게 에너지 넘치게 하는데. 국어라 요새. 앵벌이 방송이야?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외부에 알려진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나간 그 언론 기사는 이렇습니다. 미디어 오늘에 올라온 기사는요. 제목이 때리려면 욕실에서 때려. 방음이 잘 되니까.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인권 침해. 일상적 폭력이 더 큰 문제. 그리고 뭐 장애인도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장애인들이 그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뭐 실태,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문제 제기가 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나가면서 이게 이제 오순절 평화 마을이 마치 도가니처럼, 그러니까 도가니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인권 침해 실태가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이 보도 자료로 나갔고, 아마 인터넷에 오순절 평화 마을 치시면은 금방 찾으실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은 꼭 찾아보시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지 않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이제 계속 있어서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여주 라디오 잡지 않게 굉장히 무겁게 한번 이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찾다가 오순절 평화마을이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그 신문 기사가 나간 이후에 이제 여러 인터넷 이제 블로거들이 그걸 갖다 이제 다른 데 포스팅을 했어요. 다른 데 갖다 붙이고 하면서 거기에 뭐 답글들이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꼼수다 이제 공식 그 카페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잘못이 시정되어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또 다른 분은 그리스도는 있고 말씀은 없는 곳이군요. 그리고 또 다른 분도 뭐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또 악의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을 돌본다는 것이 너무 힘든 점을 감안하면 조심스럽게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이웃에 장애인을 둔 부모를 보면 옆에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구박을 하는 곳을 보였는데 제가 저 입당일 때 그러지 않을 거라는 자신을 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분은 정말 슬픈 현실이네요. 더 구체적인 조사와 해결책과 문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 같네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 저부터 사과드리고 싶네요. 좀 더 새로운 관심과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듯하네요. 이 정도는 보통 이제 예상하는 답글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 시설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문제가 제기됐고, 그래서 그 정도의 답글이었는데, 그 다음에 글이 이제 실제로 그 오순절 평화마을에 아이가 있는 엄마가 그걸 보고서 그 답글을 다른 거예요. 시설에 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최소한 낙곰수만큼은 이런 걸 올리시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던 원장, 국장 둘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온갖 전횡을 일삼으며 원장은 생활교사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서 이동 및 온갖 누명을 씌워서 사직하게 했고 각종 추문의 중앙에 있었고 국장 한 분은 생활교사 및 보호자한테 갖은 욕설과 거짓말로 원장 보조, 위 세 분은 아이들 폭력을 위조, 기타 많습니다. 이분들의 전횡에 시설에선 징계를 하려 했고 징계를 피하려고 자격도 없는 분들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부모들은 지난해 11월 27일 이분들이 주축이 된 노조의 주최로 토론회를 하였고 거기서 부모들은 이들이 주장하던 인권, 아이들 폭력이 이들에 의해 위변조된 것을 확인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성의 바닥인 이들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 법인에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해고됐고 지금 민주노총과 모 장애인 단체 뒤에 숨어 변명과 거짓을 알리고 있습니다. 시설에 동생이 있다는 분, 이들과 한편이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던 이분은 사육이라 표현하며 눈물 연기를 합니다. 부모들은 붕괴하고 있습니다. 생활교사라는 분, 이분 문제가 가장 많았던 분이라 합니다. 누구보다 폭력적인 이분이 마치 양심 선언가인 것처럼 발바닥인가 하는 장애인 단체는 포장해 줍니다. 거짓말쟁이들이 양심가로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스럽습니다. 이제 부모들은 모임을 갖고 이들을 형사 고발하려 합니다. 예전에 그 도가니 영화가 한참 있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추측하건대 뭐 그런 그 안 좋은 일들이 그 시설에서 있었겠다, 오순절 평화마을에 있었겠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문제 제기를 또 한쪽 측면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순절 평화의 마을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은요, 그 관할하는 시설이 꽤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부산이 원래 그 오순절 평화 마을이 이제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노숙인 지원센터, 그 다음에 삼양진 오순절 평화의 마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주에서는 천사들의 집, 평화재활원, 여주군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이렇게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아마 굉장히 그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큰 시설입니다.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시설은 삼양진 부산 쪽은 불황화 시설로 입소인이 400명, 그리고 직원이 한 60여 명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여주에 있는 그 천사들의 집, 그 다음에 평화재활원이 각각 100명씩의 그 시설에 입소가 돼 있고 직원이 50여 명씩. 그래서 100여 명의 직원이 그 정도면 큰 시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평화가 깨졌어. 네, 그래서 평화가 깨진 얘기를 오늘 지금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얘기 들었을 때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무슨 얘기 난 도저히 파악이 안 됐어. 오늘 비로소 난 파악이 좀 되는구만 얘기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이해가 안 갔죠. 그럼 저도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해갖고 뭐 파악이 안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파악이 됐어 이게. 네. 나도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어. 자 잠깐만요. 이제 작년에 그 평화롭지 않게 그 뭐 여러 가지 사태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주요 쟁점 진행 과정을 이 기자님이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제 진행 과정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에 그 실제적으로 이제 생활 재활 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 업무 중에서. 그런데 이분은 이제 24시간 시설 특성상 이제 그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분이죠. 이 한 분이 이제 개인의 그 SNS를 통해서 거주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을 갖다가 이제 게재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발견한 그 동료 직원이 이제 그 시설을 운영하는 그 시설장, 이게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죠. 운영진에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운영진에서는 이제 그 해당 직원, 이 SNS에 올린 직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징계 절차를 착수하게 됩니다. 이제 징계 절차를 밟게 되면 이제 해임, 보통 이런 사안 같은 경우 해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설, 지금 그 여주에 있는 그 두 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그 법인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오순절 평화의 마을 법인에다가 이 징계권자인 그 운영진들에 대한 각종 불합리했던 업무 처리나 부조리를 이제 부조리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그 하니까 이제 법인에서는 야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 한 사람만 가지고는 좀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니까 전체 직원 여주시설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하고 면담하고 그다음에 면담을 해서 조사를 하고 또 이메일 등을 통해서 이제 그 시설 운영 과정에 대해서 취합을 해요. 네, 잠시만요. 여기까지 다시 저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활자율교사가 그 문제를 발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거주 장애인의 그 비하하는 그 발언을 그 개인 뭐 이렇게 올려서 근데 문제가 된 건데 동료 직원이 그걸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운영진에서 그 해당 직원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고 징계를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가만히 안 계시고 나만 죽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은 문제가 없느냐. 니네들도 다 같이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확산시킨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들을 제보가 막 받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 법인에서도 이제 또 그걸 또 받고 그러니까 운영진과 이제 법인 여기서 운영진이라는 거는 그 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이제 그 시설 운영하는 분들이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얘기가 될 거니까 요거는 좀 알고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진이라고 하는 분들은 원장님, 시설의 뭐 이렇게 사무국장님 뭐 이런 분들이고 그 다음에 재단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 부산에 계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부산에 계신 분들이 법인 그 이후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인이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또 이제 이 운영진들이 시설 내 다른 그 인권 침해 사례를 또 수집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서로 이제 그 각기 다른 그 시각으로다가 조사를 한 걸 가지고 이제 부딪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는 사실 뭐 그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그러한 내용까지 상당한 많은 부분 내용들이. 근데 그 얘기를 조금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얘기해 얘기해도 돼요. 왜냐면 뭐 운영진에 의한 뭐 여직원 성추행건도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이 나오는 바람에 제보된 내용 중에서 이게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자체 진상 조사를 착수를 하게 되는데 근데 양쪽의 진술이 상반되고 또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작년 11월 초에 그 노동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이제 이 노조를 통해 가지고 그 시설 내에서 어떤 그 장애인들에 대한 그 인권 침해 사실을 폭로하게 되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11월 말쯤에는 법인 이사회에서는 이 성추행을 포함한 징계 사유로 운영진 그 3명에 대해서 파면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장과 이제 그 핵심 그 국장들에 대해서 파면 처분을 하게 되고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인 또 이제 이 해운대구청하고 여주군에다가 이제 민원을 제기하고 그 여주군청에서는 이 제보된 내용을 가지고는 여주경찰서로다 이첩을 또 이분들은 파면 처분에 대해서는 그 지방노동위에다 제소를 하고 국가인권위에다가도 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그 공동대책위원회가 이제 여러 조직들과 장애인 그 인권단체들과 함께 한 다음에 2월 6일 날 이제 서울에서 그 법인 비리 뭐 횡령 인권침해 증언대를 이제 서울의 그 여의도 이름센터라는 곳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겁니다. 그 지난 4월에 그 파면된 3명에 대해서 모두 복직을 시켜라 했고 이제 5월 경에는 그 여주경찰서에서는 그 조사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그 시설 내에서 인권 침해,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그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로 지목된 그 한 20여 명을 지목했지만 그중 2명에 대해서만 검찰로 이첩하고 이제 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12년 5월에 이제 나머지 이제 2분에 대해서 복직 판결을 받은 2분 중에서는 이제 시설장 1분을 빼고서 나머지는 그 복직을 했고 지금 시설장의 문제는 지금 그 중앙노동위원회 제소돼 갖고 지금 회부돼서 이제 다루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그 운영을 그 당시에 운영을 맡고 있었던 운영진과 그 다음에 그 처음에 그 문제됐던 분은 빠져나가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좀 아주 혼란스러운 그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평화가 깨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마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도표가 있어야 됩니다. 모호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 아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네. 뭐냐면은 여기 선생님이 계신 선생님이 거기 시설에 계신 어떤 여기 장애인에 대해서 뭐냐면 뭐랄까 인권 침해 사례. 인권 침해에 대한 것들을 SNS에 올렸어요. 그것을 주변 동료가 그건 문제가 있다고 해갖고 그 올린 사람을 뭐냐면은 운영진에게 뭐냐면은 보고를 했죠. 좀 징계를 해라고 고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운영진에선 어떤 징계 절차에 들어갔겠죠. 징계 절차 들어가니까 이 SNS 올린 이 사람이 자기가 뭐냐면 이렇게 징계를 당할 것 같으니까 이건 뭐 나만 그런 거 아니라 니들도 뭐 다 옛날에 그랬지 않느냐 해갖고 법인에 지금 이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있었던 인권 침해의 이 사례들을 가지고 법인에 이게 뭐냐면 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 이 사실 이걸 받고 그렇다면 이거는 이 SNS의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반적인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생각해 가지고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있었던 인권 침해 사실을 이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운영진을 뭐냐면은 해임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해임을 하니까 이 운영진들은 우리는 해임당할 이유가 없다 해갖고 진호위에 부당 해고 신청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에 우리가 해고당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법인이 우리를 부당하게 우리를 해고지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법인과 지금 운영진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은 법인도 아무 문제가 없고 횡령 이런 것들은 운영진이 법인을 고발한 거걸랑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해고된 사람들은 부당한 해고다 그래갖고 다시 복지 판정을 냈어요. 그러니까 싸움은 일어나는데 법인도 아무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보면요 운영진도 아무 문제가 없이 없는 상태로 결론이 났고 그냥 대립만 하고 있는 상태. 그게 지금 현재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되게 크게 파문이 일었던 게 도가니 영화도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각성을 하게 되는 해였고요. 그래서 이 사태를 좀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분을 좀 저희가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 사태가 발단이 된 거는 어떤 문제 때문에 아마 발단이 된 작년 건가요? 2012년이었죠. 예, 2012년 8월경에 생활층에서 근무하시는 생활재활교사 분께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장애 친구들을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리게 됐는데 사진 자체도 이제 인권 침해라는 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밑에 이제 사진 설명을 굉장히 좀 보기 안 좋게 했죠. 소위 말하는 이제 거친 표현을 써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 직원을 시설에서는 이제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 도중에 이 징계 위기에 몰린 직원들이 역으로 이제 법인의 본인들의 이제 부당함이나 그동안에 있었던 시설장, 국장의 이 전행 그리고 횡포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더 크게 얘기를 하게 되고 법인 쪽에서는 그 부분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라고 해서 동시에 이제 조사가 이제 들어가게 돼서 지금까지 그게 발단이 돼서 지금까지 흘러오게 된 겁니다. 자기 업무상 있었던 어떤 일들을 개인적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써먹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가십거리로 그러니까 자기 주변 분들한테 상황에 대한 개인적 감정 부분들에 대한 표현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던 거죠. 보면 교사로서 교사로서 이게 좀 기본 자격이 없는 거죠,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받는 사회적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저는 복지시설에서 그 많은 시간을 여러 사실은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 부분들을 사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표를 하거나 외부로
그 상대 장애인이 그 어떤 조건에 있는지에 대한 들도 자기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 외부로 흘려버리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사실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거죠. 이분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거죠. 제가 잠시만요. 예. 그래서 뭐 때릴 대면 목욕탕에서 때릴 소리가 안 난다면 그런 것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증언대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그런 사례 그리고 뭐 대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식사량을 늘 먹던 식사량을 뭐 3분의 1로 줄였다. 뭐 그리고 남성 직원이 여성 장애인의 뭐 옷을 갈아입혔다. 뭐 그런 내용들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사실 없었다라고는 얘기를 못할 것 같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수준으로 볼 때는 있었다고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겠죠. 사실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게 현실이다라고 정상적인 건 아니고 현실인 거죠. 현실인 건 뭐냐? 제가 정상적인 거면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에서는 이것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이죠. 아니 저는 이 부분들을 전 일반화시키는 부분들은 저는 오류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그 사회복지 시설에서 저희가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남자 직원이 여성의 옷을 탈의를 시키고 옷을 갈아입힌다라는 부분들은 일반화된 형식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집중한다고 해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의 운영들이 완전히 개판이다라고 이렇게 몰아가 버리면 이건 문제 있는 것 같고 이 부분들은 전 지극히 또 하나의 그 시설적인 조건이라는 부분들을 놓고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이게 이제 처음 발생했었던 것, 즉 첫 번째 이제 뭐 처음에 SNS에 올린 걸 A 씨라고 합시다. 그분이. 그 다음에 이걸 본 직원 B 씨가 이걸 운영진에 알렸어요. 여기까지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거 왜냐면 이 B 씨는 자기 직무상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런 그 복지시설 하는 사람은 직무 범위의 하나입니다. 책임에. 그 다음에 여기 시설장과 그 시설 운영진에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거. 여기까지는 정상적입니다.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반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 진 팀장이 예, 진 팀장이 했지. A가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그 일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간혹 이제 뭐 이렇게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고 이랬었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 불합리다, 부조리다 아니면 인권 침해 사례다 해갖고 이제 약간 그 내용을 분명히 이런 내용을 갖다가 그 올리는 과정 이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뭐 그러한 부분이 과연 이게 안에서 자기 징계를 모면하기 위한 이 과정이었었는데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뭐냐면 사실 여기서 그 시설장과 운영진 세 사람에 대해 그 법인에서 파면 처분을 했잖아요. 이 전에 이 A씨를 같이 파면 처분을 했어야 맞는 겁니다. 절차적으로 보면은. 이게 뭔가 잘못 꼬여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걸 볼 때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리면 이제 이 증언대회라고 하는 데서 나왔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도 있지만 뭐 글루건 우리 할 때 쓰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다 이렇게 물론 세게 때리는 거 쉬니까 굉장히 아프겠죠. 근데 아이들한테는 이게 거기는 왜냐면 그 시설은 항상 자유롭게 그 부모들이 와서 이렇게 면담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딱 때리고 이렇게 툭툭 치는 정도라고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아이들 할 때 실제 때리지 않으면서 겁을 주기 위해서 방바닥 친다 이러지만 실제로 거기는 자유롭게 많은 그 보호자들이 왔다 갔다 상시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데서 이렇게 뭐 이런 데를 때린다든지 뭐 이러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서 한 부분이 이제 의혹이 됐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현장 취재할 때 그 발바닥이 이렇게 파랐다 그러는데 그 부모 쪽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아이는 원래 그 친구는 원래 이쪽에 좀 있어 많이 걸으면 그렇게 퍼렇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때리에서 맞은 거는 이렇게 줄 형태로 멍이 들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이 서로가 그러니까 실제 서로가 내용보다 서로 부풀려가면서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특히 증언대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일단은 그런 일들이 있긴 있었던 거는 그걸 바탕으로 얘기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죠.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아주 그렇게 뭐 그렇게
도관이 아니었다. 도가니 정도 수준으로다가 이렇게 할 정도면 왜냐면 시설이고 개방형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뭐 항상 거부뿐만 아니라 봉사자도 그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수시로 들어가도 어떤 통제를 받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거기가 자유롭게 들어가요 출입이. 그게 선생님들이 거기 돌보는 아이들이 선생님이 담당한 아이들이 많은 건가요? 거기는요? 다른 시설보다 아니면 업무가 많아서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선생님들이 받는 구조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구조적인 부분을 보면 생활시설은 그 입소 장애인들의 장애 급수에 따라서 직원의 TU가 정해져요. 예를 들면 1급의 장애인이 4.5명당 직원 2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2급부터는 뭐 9명당 2명 뭐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한 개 방, 한 개 층에 대략 한 20명에서 25명 사이에 입소 원생들이 있고, 그 친구들을 돌보는 직원이 대략 8에서 9명 정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24시간 보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8명이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지를 않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휴가, 휴무 등을 빼면 하루에 3명 내지는 4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또 야간에는 1명 내지 2명이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3명, 보통 한 3명 정도가 25명의 장애인을 돌본다는 거는 상당히 힘든 일이죠. 사실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하고 또 24시간 돌봐야 된다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요즘 그 시설이 아주 잘 돼 있는 그 노인 요양 시설과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한 3분이나 4분당 1명씩 이렇게 보통 아주 저 중증이 아니신 분은 이제 그 정도 시설 병원 같은 요양병원이나 이제 저쪽 그 간암 쪽에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공동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제 한 그 숫자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보면 실제로 많지 않은 지금 느낌이네. 아니 뭐 사회복지사 입장에서야 항상 적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보면 인원 배치적으로 보면 2명당 1명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이 50명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200명이 50명이죠. 아니 100명이 50명이죠. 100명 각각 100명 입소 직원 50명이니까 15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어느 조건에서는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 자체가 눈에 보이던 어디 공장에서 뭐 하나를 만들어내듯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다른 장애인 시설에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저는 적은 숫자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적으로 보면. 근데 이 문제를 그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중에서 이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회복지사 숫자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접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여기 보면은 뭐냐면 원장, 사무국장, 그 다음에 뭐 또 직원 이렇게 빼고 나머지 분들은 대개 다 생활 재활교사, 그 다음에 사무직의 사회재활교사, 영양사, 치료사, 운전원, 조리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장애인들을 주로 이게 다 도우는 어떤 인력으로 다 일정한 숫자는 그리고 또 됐다고 저희도 보네. 저 오순절 평화마을 다녀온 적 있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 물론 이제 뭐 야간은 다르지만 주간 같은 경우에서는 자원봉사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자원봉사가 열악한 곳에는 안 갑니다. 눈 띄고 그래도 시설이라도 삐까번쩍해야 사람들 자원봉사 막 몰려요. 제가 봤을 때 오순절 평화마을은 자원봉사를 배치하려고 순서 아마 이렇게 잡을 정도로 자원봉사가 넘쳐났는데 제가 알거든. 그날 제가 가서 본 느낌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인력의 문제로 이걸 접근하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지원이라는 형태로 보면 그나마 잘 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잠시만요. 아마 약간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산으로 갔어. 듣는 분들이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SNS에 아까 이제 그 장애인 비하 발언까지는 아마 이해하셨을 거고, 그래서 그 징계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부산에 있는 법인 측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운영진 측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이 어디에 있냐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봤을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은 물론 결정권이나 뭐 이사들이 뭐 그 최종적인 그런 징계 절차나 이런 걸 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직원, 그 운영진들한테서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조사가 나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일의 당사자라고 하시는 뭐 직원들까지 뭐 다 해서 이분들이 노조를 만든 거죠. 친위 노조가 아니라 친위대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이상하다. 이게 그러면 자기 그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이걸 대항을 한 꼴이 아니냐는 저희는 의구심을 1차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 탄압으로 이렇게 성격 전환을 하게 네, 되는. 그래서 이건 노동자 탄압이라는 물타기를 한 것이 아니냐.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지금. 그렇죠. 네. 근데 물타기가 됐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민주노 그 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민주노총이라든가 장애인 차별연대 뭐 이런 이렇게 개입을 해와요. 왜 개입해? 이거는 뭐냐면 법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뭐냐면 뭐니까 이거 사측이 거기 뭐냐면 이 고용인들을 뭐냐면 부당하게 해고되는 형태, 해고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게 변질되는 형태로 이렇게 싸움이 번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그 작년 만들어진 작년 11월 초에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올해 들어서 별안간 올해 초에 별안간 석연찮은 이유로 해산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상황이 끝난 다음에 그게 무슨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 여기서 지금 제일 빠진 얘기가 장애인에 대한 문제 얘기는 빠졌어요, 지금. 결국은 이러한 부분, 인권 침해를 한 직원, 아까 제가 A씨라고 했던 이 사람에 대한 징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 A씨가 이러한 내용을 갖다 제보했다 하더라도 그걸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서로 그 규정에서 했으면 되는데 이게 서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무슨 그 헤게모니 싸움처럼 돼버린 거죠, 양쪽에서. 이게 지금 장애인 인권의 문제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저는 보기 좀 어려운 거예요. 이걸 딱 해버리면은 갑자기 이상한 데로 이렇게 만약 장애인 인권 침해가 이 사건의 핵심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분명히 독립법인일 거예요. 천주교 부산교가 독립법인일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나라 천주교 본당에서 이미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관권 이사들 파견하거나 이런 형태로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양자를 다 이게 손을 띄게 하는 형태로 이 시설을 관선 이사 파견하듯이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문제로 이게 해결을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야. 이 사건은 지금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개인이 어떤 장애인의 시작은 했지만은 운영진이 과연 여기 인권 침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핵심적 사안이 아닐까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만약 온장 개인이 만약에 직원에 대한 성추행은 장애인과 무관한 거야. 그죠? 이 여직원이 장애인은 아니잖아요. 상급자가 하급자를 지위를 이용해서 추행하는 어떤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무국장하고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이거는 관리 감독의 아주 지휘 남용으로 온장을 해고하거나 이렇게 법인이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근데 그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래서 밖에 흔히 말해서 이게 원래는 이게 좋은 외부 세력이 되는데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갖고 나쁘게 써먹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 제일 이제 핵심적으로 이게 크게 얘기가 된 게 올해 2월 6일 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에서 있었던 그 인권 침해 증언 대회였었어요. 인권 침해 증언 대회가 있기 전에 이미 이제 경찰에서는 조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주군청에서 이걸 갖다 여주경찰서 이첩을 했기 때문에.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뭘로 이첩을 한 거예요, 여주경찰서로? 어떤 내용으로? 이게 여주군청에서는 이러한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아까 말씀드린 폭행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쭉 취합이 되니까 이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경찰에다 이걸 인권 침해 사건이니까 이 부분을 조사해 달라라고. 문제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시설 운영 측면에서
관리 감독이나 그 직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었던 상황을 법인에서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이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없었던 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데 법인에서는 도저히 이 사람으로 여주시설을 끌어가지 못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 이 김 원장, 국장, 김 국장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의 자리가 곧 끝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시설 내부의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을 해서 외부로 터뜨리게 돼요. 뭐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나 혼자 죽을 순 없다. 나 나갈 건데 법인 니들도 문 닫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사무국장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물론 대표는 다른 사람을 세웠어요. 세워서 지속적으로 외부에 알려나가고 제소하고 그리고 군청과 해운대구청에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근데 사실 다 무혐의 판결이 났지만 법인의 횡령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 외부 사람들이 들으면 귀가 혹할 만한 내용들만 취합을 해서 의도적으로 퍼뜨린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장애인 인권이 정말 중요했다라면 복직 판결을 받아들인 사무국장 두 명에게 법인에서 그동안의 급여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줄 테니까 이쯤에서 끝내자. 아, 네, 감사합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라고 돌아간다는 게 이 사람들이 장애인들의 인권을 바라보는 그들이 말한 마치 투사처럼 장애인들의 입소장애인들의 그런 인권을 다 책임지다가 총탄에 맞고 쓰러진 사람인 양 그렇게 포장하지 말았어야죠. 그깟 급여 퇴직금 그거 받으려고 이렇게 더러운 싸움을 지금까지 벌여왔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싸움의 핵심은 뭐냐면은, 운영진의 어떤 뭐냐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물론, 장애인들의, 입소장애인들의 인권 침해 사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각성을 하고. 이 시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주 책임을 어디다 물어야 돼요? 운영진? 지금 나가 있는 이 운영진들인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근무를 했었던 그 시대에 다 벌어졌던 일들인데, 그러니까요. 마치 자기들은 그거를 해결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법인과 싸우다가 총탄을 맞고 쓰러진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으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거예요. 아니 그건 감정적인 부분에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운영진이 자기네들을 피하려고 해서 법인한테 이걸 물꼬를 돌려서 그쪽으로 확 물기를 돌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세상 누구를 보고 물어보세요. 만약에 내가 운영하는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을 누가 지냐면 내가 지는 거예요. 운영자가 지는 거예요. 이게 법인이 지는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모두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이게 그 개인의 SNS를 통해서 거주 장애인에 대한 그 비하 어떤 영상이나 그 사진 이런 걸 올렸었던 그 A씨라고 지칭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간혹은 발생을 한답니다. 어느 시설이나.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그 시설의 그 시설장, 그 운영진이라고 시설장, 여기서 사실 그 말씀에서 법인은 사실 그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 시설에 대해서 봤을 때 단위 시설의 시설장이 어떤 그런 모든 운영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뭐냐면은, 그렇게 징계 절차를 해가지고 이 시설로부터 보통은 떠나게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 지난 동안 쭉 있다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 증언대회를 했을 때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가 사실은 관리 책임이 있는데, 자기들이 하는 동안에 여지껏 그걸 눈 감아뒀다가 내가 불리하니까 이게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냐면은, 그 정도는 복잡한 것 같으면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명확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예전에 우리가 그 축구협회, 거기 사무부는 모든 사람이 횡령을 했어.
횡령을 하고 밝혀지니까 뭐냐면은 징계를 내리려니까 나 징계하면 내가 터트려 버릴 거야. 갖고 뭐냐면 테니크까지 줘갖고 쌓아갖고 이제 보너스까지 줘갖고 이제 이렇게 무마를 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은 이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누가 해야 되냐면 1차적인 책임, 주책임 운영진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운영진에 대한 책임을 물으니까 나 물으면은 우리 조직은 더러운 조직이야 하고 터뜨려 버릴 거야. 어? 우리 축구협회는 더러운 거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냐면 같이 죽자라고 폭탄을 터뜨릴 거라니까. 그러면 법인이요. 그러면 알았어. 운영진 너희 계속해. 요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니까 얘네들이 뭐냐면은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뭐냐면은 싸움을 확장시킨 게 이 사건의 전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뭐냐면 그러면 뭐냐면 운영진님 자, 이게 무슨 주책임이 있네요. 그렇게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자, 2월 6일 날 올해 2월 6일 날 이 인권 침해 증언대 이거 했을 때 처음에 타이틀이 어땠으면 기사들이 평화의 마을 조용한 평화의 마을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냐면은 비리, 횡령, 장애인 인권 침해, 지속적인 폭력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걸 주체를 누가 했냐면은 뒤조정은 운영진이 했는데 이 내용들은 이 운영진이 책임을 져야 될 내용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게 타이틀은 진짜 사람들이 우리가 도가니 사건 이후다 굉장히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졌을 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매체들의 관심을 가졌는데 주요 메이저 언론에서 이걸 안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요 메이저 언론에서 이 부분을 안 다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횡령이라는 저도 이게 확인해 보니까 군에서는 그게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로다가 몇십만 원 지급했었던 그거에 대해서 환수 조치다. 그거예요. 의도적인 횡령이 아니라 다른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횡령이 아니더라고요. 네, 비용을 썼는데 쉽게 보면 계정 과목을 잘못 적은 거야. 그 항목에서 지출해야 될 게 아니라 다른 계정에서 지출해야 될 돈을 우리가 이 정도 조직의 횡령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거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야. 그래서 1년에서 40억이면 자, 박 사장님 잠깐 자중. 네, 자, 그다음에 인권 침해 사건도 뭐냐면 결국 결론이 난 거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여주경찰서에 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뭐 이 두 명에 대해서도 뭐 어떤 뭐 중한 범죄 정도로다가 그 검찰에 넘긴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그 기소유예나 이런 처분을 바라는 정도의 수준이었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A씨와 같은 행동을 하면 대부분 그 시스템 내부에서 다 걸러집니다. 이게 그 정상적인 시설이라면 대부분 걸러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사람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다른 직원이 보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저건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바로 저 운영진 시설장한테 보고해서 그런 징계유를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죠. 대부분 그런데 파면시키기 전에 스스로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징계가 여기에 사표를 하고 나간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파면을 당하면 다른 시설에서도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일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처음에 취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짜 태산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했던 서울필이라 별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비리와 횡령은 이건 법인에 대한 공격적인 내용이고 여기서 인권 침해는 운영진이 책임져야 할 내용이야. 근데 뭐냐 지금 얘기는 또 뭐 인권 침해도 별게 없다 그러면은 운영진도 뭐 큰 잘못도 없는 거네 그럼. 자, 근데 운영진에 대한 거는 그런 부분으로다가 징계를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여직원에 대한 그러한 부분. 성추행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니네가 이렇게 말했듯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면 관리 책임 있는 관리자급들은 그런 사항을 그럼 언론으로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업무상의 책임을 물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이 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있냐 이거예요. 없으니까 결국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없으면은 운영진도 그 큰 잘못이 없는 거고 뭐냐면 거기 시설장에 직원에 대한 어떤 성추행적 성격이라고 이게 개인적인 어떤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또 뭐야 그거.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할게요. 더더군다나 이런 시설이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사고 쳤었던 유나무개 씨 사건도 있지만 특히나 이런 시설들에서의 어떤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많은 걸 요구를 해요. 더더군다나 시설장이면 성추행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수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경찰이 간 것도 아니고 양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었다 없었다는 중요치 않고 이 문제에서는 다뤄지기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고. 인권 침해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그러면 운영진을 징계를 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야 또 그럼.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설 전체적인 여러 가지 운영이 미비하고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판단인 거죠. 직원들이 이런 불만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구나, 좀 너무 독단적이구나. 그럼 비민주적 운영, 그러니까 뭐냐면은 운영진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이 시설의 인권 침해, 장애인들에 대한 입소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 내용이 아니라면은 그 운영 전반에 대한 미흡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운영 전반에 미흡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직시할 수 있느냐는 것들 사례가 일정하게 제시가 돼야 돼. 추상적으로 얘기돼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가 돼야 뭐냐면 그래서 법인에서는 지금의 운영진들이 이 시설을 책임질 만한 어떤 좀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 그거에 그냥 법인이 잘했네라고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죠. 잠시만요. 그런 내용을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예, 잠시만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 유치원이 있어요. 이제 어떤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재단은 그 원장님을 두잖아요. 유치원에 원장님을 두는데. 그 원장님이 이제 관리하는 유치원에 사고가 난 거예요. 어떤 사고가 났냐면 교사가 애를 때린 거지. 애를 폭행 사건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그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일이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은 때린 그 선생님에 대한 어떤 이렇게 제재가 있어야 됐을 거고 원장님의 관리 책임이 있어야 됐고 그렇게 그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재단에 의해서 그 제재를 받게 생겼으니까 재단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서 관리의 책임이나 그런 부분으로 어떤 그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대한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근데 지금 왜 또 다른 얘기를 왜 하시는 거죠? 아니 제가 보면 그럼 저는 막연한 뭐냐면은 책임 추궁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지금 그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게 파렴치범의 형식으로 가서 이 부분들이 아주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이다라는 판단이 되면 이 부분들은 법인에서 직접 내려와서 파면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얘기하던 직원과의 불화, 직원에 대한 아니면 일상적인 민주적 그 운영에 대한 그 이탈 이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긴급 시기에 내려와서 파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재고용되는 시기들에 대한 부분에서 고용에 대한 의무들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들은 뭐냐면 저는 직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럴 수 있대. 직원들은 또 하나의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운영권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잘라 할 수 있겠지만 법인은 정확한 그 상황들이 파면에 그러니까 잘라야 될 수 있는 사유로 접근되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아까 말씀 8월부터 이 11월 이렇게 처음에 그 노조 만들어지기 전에 상황도 어떤 게 있었냐면은 여기서 이제 바로 여기 보호자들을 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보호자까지 다 초청을 해서 하면서 이러한 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구타하고 이런 시설이 있었습니다라는 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이 어쨌든 자체에서 징계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바깥으로 해서 한 부분이 사실 좀 부담스러웠던 거죠. 왜냐면 괘씸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자체 예산과 그 다음에 상당수가 어떤 후원금이라든지 기부금 이런 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거든요, 시설들이. 근데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냐? 아까 제가 사례도 들어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이 또 거기서 거꾸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학부형 쪽에서 우리 애는 원래 좀 많이 걸으면 이렇게 그렇게 되는 그게 있다. 왜냐면 여러 질병을 같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그러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그렇게 학부모 회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운영진이 더 사실은 약간 좀 수세에 몰렸던 걸다가 저는 상황을 파악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자꾸 이제 꼬여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더 바깥으로 끌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직원들에 의한 여러 가지 이제 재고 중에 성추행이 너무나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와서 해명을 해라. 근데 한 번도 그거에 응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자기 피해 사실을 계속 알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와서 충분한 해명 기회를 줬는데도 자기가 내려오지 않고 자기가 발언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고 그런데 피해 여성은 와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니 누구 손을 들어주겠냐. 경찰에 넘기기 전에 이미 누구 손을 들어주겠냐는 아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 몰려가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회에서는 성추행과 뭐 여러 가지 내용들로 파면을 시켰는데 이 사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양반들이 입소한 입소한 장애 부모님들을 모셔다가 지금까지 이런 구타가 있었고 이런 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에 똥을 싸는 거죠. 자기가 책임자로 있으면서 그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알리는 거예요. 혼자 죽지 않겠다. 자꾸 알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도 물론 거기서 격앙된 몇몇 부모님들 중에 한 분도 보호자도 이제 대책위에서 아주 활동을 하시고 하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신청한다. 나도 얘 데리고 있으면서 때리기도 하고 내 자식이지만 손이 가는데 아니 누군들 못하겠냐라고 오히려 반대쪽 손을 들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수세에 몰리니까는 내부적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외부로 가야 되겠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는 시설 운영의 불합리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거기 오순절 평화의 마을 이사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회의록 자체를 볼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아마 판단들을 하셨겠죠. 시설 운영이라든지 직원들과의 관계라든지 직원들과의 관계가 마냥 좋을 수는 없지만 직원들을 장악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성추행건이 그렇게 충분한 해명을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한다라는 거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안이다 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같이 죽자는 식으로 덤벼드니까 법인에서도 참 아마추어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예. 충분히 파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더 많은 과정들과 이런 절차들을 했어야 되는데 진호위에서 복직 판결 난 게 진호위에서 판단은 해고의 사안을 논의하기 전에 해고의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중노위에 올라가면 다시 뒤집힐 거라는 판단이 거기서는 절차뿐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주변 요인들까지를 감안하고 판결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경험이 있는 변호사나 노무사들이 그렇게 중노위에 올렸었던 거고 근데 그쪽에서 물론 하는 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과 개별 시설과의 이 관계가 각각 독립적이냐 아니면 예속돼 있냐 때에 따라서는 예속돼 있기도 하고 독립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장을 사용자로 볼 거냐 노동자로 볼 거냐 사실 시설장은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서를 맺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분명히 노동자인데 관리자죠. 그게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또 시설장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나머지 직원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경영진 쪽에 속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판단으로 보면 일반 기업체에서도 지휘감독 책임자로서의 어떤 일정한 지위, 어떤 직무를 보여주기 비교해서 권한이 있으면 보고받는 거 대표이사지. 네, 그런데 문제는 행정에서 봤을 때는 법인은 아니야. 법인은 아니고 여기 여주군이나 이런 행정에서 봤을 때 그 시설은 시설장의 모든 그 권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 여기서 여주군에서 그렇다고 법인에다 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 이 시설에다가 어떤 행정명령이나 이런 개선명령을 내려도 다 이 개선이나 어떤 이런 행정명령에도 시설장한테 내리는 거지 법인에다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성추행 문제가 되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해당 운영진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이 가능할 사안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운영진을 1인을 잡은 게 아니라 4인 각 2개 기관에 사무국장과 1개 기관에
그 위원장입니까? 그 시설장? 시설장을 잡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실 성추행 문제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파면 부분들 그 법인에서 파면 절차를 밟은 부분들은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들은 더더군다나 예. 저 종교 예.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진행되는 민감하게 문제가 받아들이는 없는 건데 이 부분만 제외하고 보면 사실은 내부의 운영적인 측면들이에요. 이 부분들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그 사회적 의미로 접근하려고 한다면 이 지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탄압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이 논의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저도 처음엔 그런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뭐냐면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탄압들이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발생된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나머지 남는 부분들은 법인과 운영진과 직원들과의 이 삼자 관계의 갈등이 표면화돼서 오히려 그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수단화시켜서 밖으로 자기네들 정당성을 그 만들어내는 포장 단위로서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이용한 거죠. 근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게 사회적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기관의 내부적인 문제로 지금 가면 갈수록 제가 제 판단에서는 이 부분들이 정리가 안쪽으로 몰아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시설장이야. 예. 그러니까 어떤 게 왜 이 갈등이 왜 구조가 생기냐면 내가 시설장이야.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거기서 생활하는 그 아동도 그렇고 성인 장애인들도 각기 그 장애 경도 정도가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그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진 팀장님하고 박 사장은 제가 같이 일하는 재활교사로다 생활교사로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나하고. 근데 내가 이 박 사장이 이뻐.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을 주겠어요? 급여는 같은데 사실 이러한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속해서 왜냐면 이쪽이 한 달 이쪽 맡았으면은 조금 해갖고 이렇게 바꿔준다든지 이런 그 뭐랄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었던. 라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거죠. 왜냐면 이런 문제가 이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간혹 이런 부분 때문에 조직 내에서 갈등을 많이 근데 제가 요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제가 국리를 하다가 아주 깔끔한 예가 생각이 났어요. 윤창중 사건인데.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이 났어. 윤창중 사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윤창중이가 이제 다 아시죠? 사고를 쳤는데. 근데 윤창중 이제 원래 박근혜 대통령 밑에 허태열 그 비서실장이 있고 비서실장 밑에 홍보수석 이 홍보수석 있었고 이남기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윤창중이가. 그러면은 그 라인에 있어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런데 사고는 윤창중이 일단 쳤어요. 사고를 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실하고는 좀 다르지만 뭐 최고 책임자가 안 되겠어. 요번에 그 라인을 다 날려. 그래갖고 날려고 하는데 이남기를 날려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을 먹었어. 날리려고 하면 뭘 날릴 건수가 있어야지. 건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뒷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막. 그러니까 얘가 그래 나 같이 죽어. 윤창중이 같이 죽기자고 폭탄 들고 막 덤비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위에 라인에서는 이쪽에 그 이남기를 죽이기 위해서 뒷조사를 막 털고 있는 거죠. 서로 막 털고 있다가 이쪽에서 보낼 게 없으니까 또 이남기도 뭘 하나를 엮었어.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엮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법인이 잘못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그 부분이 깔끔하게 없었으면은 그냥 없는 데로 갔어야 돼요, 법인은. 없으면 없는 데로 그냥 갔어야 되는데 괜히 그 미숙하게 처리해갖고 그거 동티나게 만든 거고. 그래서 갖고 뭐냐면 자르지도 못하고 법인은 개쪽이 당하고. 네. 이래서 뭐냐면 갖고 뭐냐면 이미지만 나빠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것을 깔끔하게 그나마 정리를 하려고 해서 분리 대응을 한 거지. 여주 라디오에서는 작은 지역 소식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이의 100일, 돌잔치, 부모님 칠순잔치, 가게 개업 소식, 동창회 소식 등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소식을 모두 전하려고 합니다. 포털 다음에서 여주 라디오 카페의 동네 사람들 이런 일이 있다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훈훈한 미담과 작은 지역 소식 그리고 알리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게시판에 작성해 주시면 읽어드립니다. 만약에 한다면은 거기까지 가는 거고 그 인권 문제가 아니 또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또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도 사실 인권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듣는 분들이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다른 문제고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이거는 제기된 거고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앞부분만 얘기하면 앞부분에서 정리하고 끝나면 되는 문제였던 거잖아요. 단순한 거야. 네, 단순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아니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야? 운영진이에요. 여기서 법인에 대한 책임은 법인은 이 처리를 좀 미숙하게 한 거야. 아까쯤에 김대장 얘기하듯이 그 과에 걸맞는 뭐냐면 과정만 거쳐줬으면 책임을 주면 되는데 과도하게 뭐냐면 파면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과정상의 문제가 어쩌고저쩌고 드러난 거지 사실은. 그래서 뭐냐면 뭐 죄가 없다고가 아니고 뭐냐면은 그 절차가 문제가 있다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금 와서는 뭐냐면 법인이 분리해서 뭐 대체를 하는 것 같다 같이 보니까 뭐냐면은 원장에 대해서는 불복해서 뭐냐 중노위로 더 간다 그런 거고 사무국장에서는 대기발령이라는 것은 분리시키겠다 이쪽을 그래서 사무국장에 한번 기회를 좀 주겠다 이런 쪽으로 이게 보는 것 같아. 아마 이런 처리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법인이 이제 와서 뭐냐면은 조금 이렇게 처리를 좀 제대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어느 조직에서나 뭐냐면은 직원하고 관리자하고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기존에 진작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민주적인 노조 만들어가지고 이 관리자의 비민주적 운영에 대해서 진작에 싸워야지 이상하게 뭐냐면 싸워갖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노총이 여기 이상하게 힘대주고 해갖고 헛짓거리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볼 때도 여기 운영진에서 원장은 물러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도의적인 책임 문제도 어쨌든 좀 명예롭게 물러나요. 그다음에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기 사무국장님들은 좀 반성해야 될 것 같고 나갔다니까요. 아니 여기는 그러면 지금 마무리 상황이 어떻게 된 현 상황이 지금 현 상황은 그러면 일단은 여기 보면은 대기 발령됐다고까지만 돼 있어요. 이 대기 발령의 명령은 누가 냈냐면 이게 법인에서 내린 거잖아요. 잠깐만.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해 준 과정에서는 이제 법인에서 퇴직 사직을 종료한 거죠. 사직을. 그래서 그럼 퇴직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대기 발령 지금 현재 상태는 오늘 이 시간까지 현재 상태는 대기 발령이고 그게 불과 한 며칠 전 일이에요. 불과 며칠 전 일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으니까 너희가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고 아직 그쪽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라고 정확한 답이 온 거는 아니고요. 아닌 상태고. 근데 지금 뭐냐면 재단에서 제의를 했다는 거죠? 진호위에서는 3명 다 복직을 판결을 했어. 그럼 법인이 여기서 이제 이 판결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한 거냐면은 원장에 대해서는 그건 못 받아 복직 못 받아 우리는 중노에 뭐냐면 재심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간 거고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뭐냐면 복직 판결을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대기 명령을 내린 거지. 그 대기 발령 명령을 사무국장이 받아들이면 이쪽에서는 이게 합의가 된 거지. 법인하고 사무국장은 합의가 됐다고 봐야지. 제소를 안 하는 거고. 대기 명령이 아니라 사실 그 복직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 그 복직이라고 하는 거는 현직으로 복직하는 걸 얘기라는 거예요. 대기 발령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성격이 거예요. 다른 거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런 거예요. 저 위치로다가 다시 보내줘야 그렇죠. 다르죠. 아니 어쨌든 복직을 한 건데 그쪽에서 한 건데 그 복직을 뭐냐면 법원에서는 좋다. 그러면 이 복지판결한테 사무국장한테 야 너희들은 대기 발령으로 있어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법원의 판결은 그렇지만 너가 이거 안 만약에 대기 발령을 안 받으면 또 사무국장도 제소를 할 거야 중노에 받아들이면 중노에 제소를 안 한다니까 진호위의 판결을 가지고 합의가 됐다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법인에서 이미 변호사와 노무사 선임을 했단 말이에요. 법률적 판단들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이쪽에서 그 한쪽 그 시설장 부분들은 중노위로 올라간 부분들은 파면에 대한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판단이고 그 부분들은 성추행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그 안에 제가 봤을 때 그 시설장이 가지고 이 문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파면에 대한 부분들 자신감이 있는 거고 이쪽 사무국장 2명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중노위에 올라가서 법률적 판단을 해서 이 진흙탕 싸움을 하느니 그치. 중간에서 중재해서 이 부분들을 사무국장을 현직에서 해임할 그냥 물러나게 하고 이 부분들의 법률적 보상이나
아니 해임이 아니죠. 해임 이 아니지. 부분들 방금 얘기했듯이 복지. 밀린 월급이나 뭐 이런 그 조건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쪽 어쨌든 합의가 되는 거지. 이쪽은. 현장에서 물러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치. 일반적으로 쟁의 행위들 발생됐을 때 나온 형태들이에요. 이것도 그렇지. 똑같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결국 대기발령명이나 어떤 복지계 이쪽에서 법인에서 제안한 걸 우선 지금 이 업무를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 그 직을 가지고는 다만 근무만 하지 않는 형태로다 하는데 그 상황에도 급여는 줘야 되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좀 뭐냐면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파면은 과도한 처분일 수 있을 수도 있어. 이거 딱 보니까 이 과도하게 인권침해 있다는 게 별로 없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면서 여기서 뭐냐면 민노총이나 다른 기관들 제 3자 세력이 있죠. 빠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급한 아니 여기서 뭐 그러네 이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 인터넷 언론 기사의 자극적인 제목만 보고 오순절 평화의 마을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권이라는 건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거기 때문에 털 것만큼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사람을 때리는 것만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 방임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인권 침해다라는 인식을 좀 확실하게 갖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좀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대책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한쪽으로 치우친 내용들만 자꾸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나오나 이게 기사가? 어디 있었는지는 알겠는데 저도 그거를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 저도 이걸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이게 왜냐면 제가 이게 2월달에 했었던 거예요. 2월 그리고 원래 시작은 작년부터 했었던 거고 작년에 그 문제 처음에 그 안에서 이렇게 막 할 때부터 했었다가 작년에 하다가 이 말 그대로 알맹이적인 부분이 이게 좀 지금 오늘 얘기했었던 이런 형태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렇게 나왔었던 말씀대로 너무 자극적인 제목만으로 다 이렇게 딱 하니까 제목만 딱 보고서 어떤 내용을 추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내용을 연상을 딱 하는 그게 좀 안타깝기도 했고 열심히 하다가 제가 손을 턴 이유가 손을 턴 이유가 아니다 싶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에 얘기할 때 내가 헷갈렸다. 내가 자꾸 전에도 횡설수설했다는 게 나도 처음에 시스템이 이해가 처음엔 잘 안 되니까. 근데 오늘은 조금 많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저희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돼요. 청취하시는 분들은. 저희 라디오 하는데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뭐 낙곰수나 뭐처럼 이렇게 딱 명확하게 제시를 못하는 부분이 저희끼리 안에서 진실을 좀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딱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갖다 쭉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이 드러나도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드러나도 좋다고 저는 생각해. 우리가 저희는 야매 방송이잖아요. 저희가 똑똑한 박사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수룩한 게 많지만 그게 저희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은 마지막 말씀을 좀 한마디만 더 듣고. 글쎄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건 좀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아는 게 전부 다 이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얘기했던 제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원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장님들이나 노조원분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틀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지적을 좀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한번 해명하시는 것도, 해명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주장을, 새로운 사실을 밝히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신의 평 이걸 언제나 TV 보니까 뭐냐면은 거기 이 노동조합이 오신절의 평화마을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갖고 만들어졌는데 거기 뭐야 거기 그 평화마을 그 위에서 노동조합을 탄압한다고 거기 이 노동조합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인권 침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노동조합이 뭐 만들어졌는데 탄압한다는 이렇게 처음에 이게 뭐 보여지더라고 TV를 보니까. 근데 얼핏 다른 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다 싶어서 관심을 갖고 쭉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보는데. 근데 사실은 뭐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오신 분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정의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보니까 아 이게 어떤 사건인가 그 실체가 조금 이게 좀 명확하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활발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거기 뭐 실체, 진실에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아직도 사실은 실체 접근이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운영진과 노동조합의 관계 부분들이 아직 실체 접근이 안 돼요. 저는 운영진과 노동조합의 관계들을 떼놓고 만약에 3자적인 객관화시켜서 딱 놓고 본다고 한다면 노동조합이 주장했던 부분들은 다른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내부 자정적인 부분에서 자정적인 주장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나오신 분이 판단하시고 아니면 몇몇 분이 판단하시는 분이 현재 노동조합이 어용이다. 운영진의 사주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의 관계를 그렇게 딱 설정을 해놓는 순간 이게 지금 실체적 접근이 안 돼버리는 부분.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만약 판단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해버리면 장애인 인권도 중요하지만 노동자 인권도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정확한 판단이 없는 그러니까 그 노조가 어용노조라는 정확한 판단이 지금 없는 상황 그리고 실체적 행위가 어용적인 노조 활동을 한 상황들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사람의 관계 설정 그러니까 운영진과 노동조합의 관계가 이럴 것이라는 추정 속에서 갑자기 지금 노동조합은 어용이 돼버리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점들이 아직 그러니까 그게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제가 판단해서 뭐냐면 아직 그 영역은 아직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있어요. 미확인 분야다. 저는 그 생각을 아직은 정확하게 접근되지는 않습니다. 잠깐만. 그 이제 아까 박 사장이 얘기했던 우리가 장애인 인권 침해를 저기를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었던 노동조합 대회를 하고 증언대를 했던 노동조합은 지금 없습니다. 자진 해산을 했어요. 부노동조합이에요. 부노동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진해서 해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올해 초경에 이제 여주군청에서 이제 설립 신고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해산 신고를 해서 끝난 거고 그 이후에 지금 여기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습니까? 신노동조합. 구파와 노동조합도 구가 이게 잘못하면은 자칫하면 또 엉뚱한 분들한테 또 이게 불똥이 튈 수도 있으니까. 다 알아. 저희가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된 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만약에 다른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란에 항상 양측의 한편에 저도 항상 서 있는 경우를 한 20여 년을 겪다 보니 억울함이 많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거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다 이제 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양변을 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잘못한 측면이 한편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긴 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와서 말씀하셔도 저희는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까요. 오늘 굉장히 어렵고 무겁고 이걸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편집하고 이거를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렇긴 하지만 용기 있게 나와주셔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